네, 개장 전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주요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사상 초유의 빅스텝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 4월과 5월에 이어 사상 첫 3회 연속 인상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유럽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총 2,507억 원 상당의 PC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해 6개월여 만에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은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는 2척의 유럽 소재 선사와는 1척의 PC선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올해 2분기 OLED 시장 점유율이 20.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비 3년여 만에 점유율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계가 오늘부터 수도권 주택건설 현장 26곳에서 골조 공사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셧다운 대상 시공사에는 GS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습니다. K뷰티가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2자릿수 감소한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화장품 수출 실적은 5월 한 달을 빼면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CJ 계열사 CJCGV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1,500억 원의 규모의 주식 681만 8,182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식 취득 후 CJ의 CJCGV에 대한 지분율은 48.54%에 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 끊임없는 수주 폭발, 조선주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연간 수주 목표를 7월에 조기 달성하게 되는데요. 조선업은 후판 가격까지 하락한다라는 얘기도 들리면서 10년 만에 맞는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지겹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조선주가 얼마나 급락을 했습니까? 투자자분들은 참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아무리 호재가 강해도 악재도 함께 작용하는 조선주, 그러면은 빠질 때를 추가 매수 기회라고 삼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조선 건조하는 회사들이 있고 기자재가 부품 관련주들이 있고 HSD 엔진이라든지 엔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LNG 쪽에 기자재를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LNG 수주가 좀 많은 업체들을 좀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이 2,500억 규모의 이제 PC선 3척을 수주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죠.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들이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한 3척을 수주했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이지만은 저는 앞으로 조금 LNG 운반선도 그렇고 조금 더 상승을 하려면 이제 LNG 추진선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기조 자체는 LNG 추진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메탄올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과거 한 2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유엔 산하기구 국제해사기구가 있습니다. IMO가 있는데 IMO에서 이 대책을 하나 내놓은 게 뭐냐면은 전체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배들, 너네 지금 황산화물 배출 규제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너네 지금 이거 심각하니까 황산화물 배출을 3.5%에서 0.5%까지 낮춰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이 매연을 뿜는 양이 그 덤프 트럭 양으로는 한 50만 대 규모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선박 그러니까 해운사들이라든지 돌아다니는 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산화물이 덜 나오는 원유를 사용하든지 기존의 벙커CU를 사용했죠. 근데 이거를 조금 저유황유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매연을 좀 함량을 낮춰주는 스크러버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다른 LNG 추진선으로 선박을 건조하든지 이렇게 3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제한적인 게 뭐냐면은 저유황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게 좀 최대의 단점이고 두 번째는 대체제로서 이제 스크러버를 설치했는데 스크러버는 이제 공기 중에 나오는 매연들을 바닷물로 씻어내가지고 배출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낮춰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공기 오염으로 되느냐 아니면 바다 오염으로 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국제 트렌드가 뭐냐면은 지금 너네 그 스크러버를 설치해서 바닷물에 씻어내잖아. 근데 우리 항구가 너무 오염되고 있어. 너네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스크러버도 지금 사실상 좀 대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해야 되는 입지 조건이 하나가 이제 좁혀졌죠. 신규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지금 LNG 추진선을 많이 건조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컨테이너선이 많이 그 작년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많이 뭐 발주를 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79척이고 PC가 이제 9척, 탱커가 2척이고 벌크선이 4척, 그리고 LNG 운반선이 34척인데 이게 거의 다 이제 고부가 가치 운반선이에요. 근데 중국하고 이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조금은 양분되는 시장입니다. 뭐냐면은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3사랑 중국의 후둥중화조선이 만들 수 있는 건데 2018년까지 좀 되돌아갔을 때는 후둥중화조선이 그 글래드스톤을 만들면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글래드스톤을 만들어서 LNG 운반선이나 추진선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엔진 문제 때문에 호주 해역에서 완전 멈춰버리고 이거 폐선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한테 못 맡기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LNG 추진선이나 LNG 본행제 기업들 이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카본이랑 동성와인텍이 있는데 동성와인텍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좀 저가 매수를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 3사 중에서는 연간 수주 목표가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빨리 달성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반기 기준, 그러니까 한 상반기 기준으로 100% 달성했고 삼성중공업이 한 72%, 대우조선해양이 한 66% 정도 달성을 했는데 그만큼 좀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 3사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자재 쪽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조선업 이야기했을 때 우리 네. 수석님은 기자재 쪽을 좀 주목해 보셨는데 네. 이번에도 기자재 쪽을 좀 네. 강조를 해주셨고 또 한국조선해양, 조선 3사 중에는 한번 강조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작은 사이즈의 배를 수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미포조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미포조선도 현대그룹주 안에서는 사실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흘러가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LNG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연결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정말 제한적입니다. 뭐 스크러버도 뭐 만약에 이거 설치 안 하는 추세가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기존 선박들은 그냥 다 폐선시켜버리고 그냥 뭐 신규 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포조선도 좋지만은 저는 오히려 LNG 본행제 만드는 네. 한국카본이나 동성와인텍 이쪽을 좀 더 주목해 보는 게 뷰가 좋지 확실하시네요.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한국의 턱 밑까지 추격한 중국 OLED 업황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OLED 시장 점유율 5%도 넘지 못했던 중국이 어느덧 현재 점유율 20%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LCD도 중국에게 자리를 뺏겼고 아이폰 디스플레이도 중국 BOE 제품이 채택이 되는 상황인데 중국 OLED 쪽도 추격 속도가 지금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금은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OLED가 중소형 패널 시장이 있고 대형 패널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 패널 시장 뺏기는 거 보고 추격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대형 패널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고전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BOE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박람회 때 그 90인치, 96인치짜리를 내놨더라고요. 이게 8K랑 그 600니트, 죄송합니다. 800니트 정도고 그 120Hz 정도 그 스펙인데 이게 LG 디스플레이 하이엔드급이랑 조금 맞먹는 규모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양산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패널에서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돼요. 그래서 다행히도 OLED 대형 패널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가 고전을 하는 거는 맞는데 중소형 패널에서 조금 뺏기는 거를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쪽 만약에 중소형 쪽에서 중소형이 또 돈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대형 패널 같은 돈이 경우는 많이 된다고요? 네, 교체 시기가 워낙 길다 그리고 보니까 수요도 더 높지 않나요? 네, 수요가 많이 높지 않고 아직까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시장 매력도로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 패널 시장은 어쨌든 모바일 기기가 다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교체 시기가 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형 패널 시장이 마진율은 높지만 조금은 딜레이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으려면은 중소형 패널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아이폰 14가 BOE가 채택이 들어간다는 걸 봤을 때는 좀 많이 뺏기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조금 이게 문제가 생겨서 BOE를 썼는데 문제가 생겨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시장 점유율이 중국 업체 시장 점유율이 한 17%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20%까지 늘어난 거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위협적인 거는 BOE가 정말 채택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디스플레이 시장은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네네. 보수적으로 지켜보되 아이폰 14이 나와서 향후 좀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난주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디스플레이 업황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건설 현장 일부가 오늘부터 중단이 되는데요. 건설주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원자재 가격의 인플레로 인해서 철근 콘크리트 연합에서는 공사비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시공사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셧다운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 셧다운 건설주 주가의 여파가 좀 클까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시공사가 한 83개였고 현장이 한 400곳이었어요. 근데 많이 줄었죠. 많이 줄어가지고 18개의 시공사랑 공사 현장이 한 26개 정도였는데, 일단 오늘부터 이 곳은 공사 중단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셧다운 규모가 다소 줄기는 뭐 조금 많았어도 타격 입는 거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건설사들의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익을 보면은 주택 쪽이 그래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줄어서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주는 뭐 지금 당장 뭐 투자를 하자 이런 포인트보다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부가 조금 바뀌고 나서 부동산 정책이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6월 21일 날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은 조금은 건설사들이 보기에 우리 분양가 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정비 사업 하든지 재건축을 하자 이런 스탠스가 아니에요. 좀 뭐냐면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택지비가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택지비가 왜 빠졌냐면은 건설사들이 이게 이익을 추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택지비가 빠져버리니까 다른 쪽에서는 뭐 그동안 비용 처리 못했던 것들을 해줄게. 이게 뭐였냐면은 분양가 상전 시에 발생되는 이제 주거 이전비,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라든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택지비가 빠졌기 때문에 최대 상승폭도 한 4% 정도인데, 그러면 건설사들이 이걸 보고 나서 우리 재건축 다 해버려야겠다. 분양가 상한제 4% 됐으니까 정비 사업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오늘 나온 이슈, 이 이슈로는 큰 이변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사들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택지비가 산정이 조금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택지비가 다시 산정이 잘 돼가지고 건설사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좀 남겨먹을 수 있으려면은 그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따라서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택지비 산정 여부에 따라서는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건설주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K뷰티 위상이 흔들리는 걸까요? 화장품 섹터 체크해봅니다. 지난해까지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올렸던 K뷰티가 올해부터는 성적이 눈에 띄게 꺾이고 있어요. 이 의존도 높은 중국에서 제대로 타격을 받은 건데 또 미국 쪽 수출은 희망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받은 타격을 커버해줄 만큼 미국 쪽이 지금 희망적인 걸까요? 미국 쪽을 가려면은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야 되는데 여전히 좀 시장 점유율이 낮다라는 게 시장 문제죠. 사이즈는 작죠.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워낙 좀 한국 화장품들이 2017년도, 18년도에 워낙 잘 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했었는데, 물론 코로나 타격도 있었죠. 근데 가장 큰 게 뭐였냐면은 기초 화장품들은 프랑스 그룹에 뺏겨버리고 색조 화장품은 중국 로컬 업체한테 뺏겨버리고 이러니까 약간은 진퇴양난인 거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결국에는 틱톡이나 이런 게 문제였거든요. 틱톡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중국 기존에 있는 로컬 업체들을 많이 광고를 하다 보니까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로컬 업체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기존에 뭐 클리오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색조 화장품보다 뭐 기초 화장품은 잘 됐었죠. 근데 고가 라인업 후라든지 설화수가 있었는데 로레알 그룹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프랑스 제품 고가 라인업에서는 그쪽으로 뺏겨버리고 저가라에서는 이제 바이체링의 퍼펙트 다이어리나 이런 쪽으로 다 뺏겨버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화장품 수출 실적을 보시면은 YOY 기준으로 12%가 감소를 한 실적을 발표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과거에는 따이공들이 많이 들어와서 화장품을 사가줬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기조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 화장품에 관련된 업체들도 지금 당장은 뭐 투자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수급은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보면은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근데 이걸 보고 과연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물음표는 좀 생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때는 중국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들어오고 따이공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도 지금 당장은 확 뭔가 투자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작년에 이게 11월 11일 날 광군제 때 화장품 순위예요. 근데 좀 퍼펙트 다이어리 아니면 화시즈, 뭐 위노나 이게 다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상위에 없네요. 후는 있죠. 기초 화장품에서 4위 정도. 제외하고는 없네요. 네, 근데 로레알도 그렇고 에스티로더도 그렇고 랑콤도 그렇고 다 유럽 브랜드들. 그다음에 시쉐이도는 이제 일본 브랜드죠. 근데 보시면은 점차 예전만큼 위상이 막 높지 않다. 뭐 3CE는 예전에 이제 스타일 난다에서 로레알 그룹이 한 6천억 정도 주고 로레알 프랑스 그룹이죠, 이제. 프랑스 그룹이 산 브랜드인데 색조 쪽도 저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업황도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약간 느낌이 척척박사 느낌이에요. 제가 딱 누르면 자판기처럼 후루룩 말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전략도 마지막으로 후루룩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전략 오늘 또 이번 주 또 물가지표 중요한 지표를 발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그러니까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많이 변화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고용 지표가 좀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긴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페드워치 보시면은 원래 75bp의 가능성이 80% 중후반대에서 주말 사이에 보니까 90% 초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이던 100bp의 인상 가능성이 올라왔어요. 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했던 내용이 100bp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다행이더라고요. 미리 그런 말을 해줘서. 그래서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13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면은 13일 물가지표 발표하고 나서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13일 전까지는 뭐 뚜렷한 방향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금은 그러니까 물가 지표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5월 지표 발표가 또 한 달 내내 급락을 야기했기 때문에 6월 지표 발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